온갖문제연구소 4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쭉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는데 아까 잠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달 음식. 네. 예. 저희는 평상시에도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평상시에요. 네, 평상시에 많이 시켜 먹거든요. 게으른 가족. 이렇게 많이 시켜 먹는데. 이것 때문에 마치 이것 때문에 시켜 먹는 것처럼 요즘에 그렇게 해서 좋은 핑계가 생기셨겠네요. 네. 많이 시켜 먹었어요.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비를 좀 따로 받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배달원을 두면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중국집 같은 경우에 거기는 뭐 동네니까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이 배달 팁이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이게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는 보니까 배달 팁이 4,000원씩 되는 경우도 생겨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소비자가 내는 배달 팁이 4,000원인데 실제 금액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업주가 이 부담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초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기본 주문 금액. 그래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배달 팁도 내는데 왜 기초적으로 시켜야 되는 주문량도 정해져 있지라고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그 4,000원의 배달 팁을 또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마진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하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배달료도 내지 못하는 정도의 마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키는데 2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원가 빼고 뭐 빼고 하면 4,000원 남으신답니다. 네. 근데 배달 수수료가 2,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순수익의 50%는 배달 수수료로 내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 원짜리를 시킨다든가 2만 원 이하로 시키면 그 2,000원도 못 나눈다는 얘기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수수료 안 나가게 하려고. 그런데 배달이 훨씬 편하잖아요. 편하고 결제도 그냥 알아서 다 되고 거의 얼굴 안 마주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전화보다는 앱으로 많이 시킨다. 근데 이게 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자영업자들 수수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홍장원 씨는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대부분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거나 집에서 먹을 때는 100% 주문을 해서 먹죠. 그래서 저도 이동영 진행자처럼 되도록이면 이제 단골집을 만들어 놓고선 직접 전화해서 주문을 시켜 먹는데 이제 배달 앱을 이용할 때도 있죠. 왜냐면 다른 걸 좀 먹고 싶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혼자서 먹다 보니까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기본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시킵니다. 뭐 최소 주문 9,000원 이상, 15,000원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바지가 꽉 끼는 게 그것 때문인데 더 먹다 이게 남기는 게 아까웠다 보니까 다 먹다 보면 살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한 번에 다 못 먹으면 남겼다가 두 번에 먹기도 하고 결국은 아까워서 다 먹는데 혼자 살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먹는다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는 업주분들도 사실 배달비가 올라가니까 남는 거 별로 없고 과연 누가 여기서 이제 이윤이 생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달 어플 수수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배달의 민족 이게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가 6.8%, 그 오픈리스트일 경우에 플러스 신용카드 수수료 3.3% 10%네. 네, 여기다가 부가세 따로 또 있습니다. 부가세 10%. 그다음에 소득세까지 합하면 총 그 가격의 25%가 일단 빠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25%가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75%로 식당에서 거기서 원가, 임대료, 그다음에 뭐 임대료, 공과금 그렇지.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달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정책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왔는데 제로페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와 이 소상공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안 쓰잖아요. 문제는. 신용카드 쓰잖아. 포인트도 있고 마일리지도 있고. 근데 이게 공공 배달 앱을 만들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좋은 걸 알아요. 지금 얘기한 수수료 문제가 대폭 해소가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갔는데 메뉴가 없어. 그러면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저도 그래가지고 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공공 배달
앱은 지금 해요. 이따가 해. 네. 지금 하겠습니다. 네. 공공 배달 앱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편리성. 편리성이 떨어진다. 지금 군산에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해서 배달의 명수 군산상가 역전의 명수를 따서 이제 배달의 명수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막 주문량도 있고 뭐 매출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예. 이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근데 민간업체를 공공앱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업체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편리하지 않은 거야.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연 나한테 혜택이 뭔가.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뭐 20% 할인, 10% 할인, 쿠폰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적립도 되고. 예, 적립도 되고 하는데 이 과연 공공 배달 앱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애국심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거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공익적 마인드. 예, 공익적 마인드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2의 공공 배달 앱은 제2의 제로페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쉬워. 자, 그러면 홍장원 씨가 이 배달료, 소비자들이 낸 배달료가 누구한테 얼마나 가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배달 시장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가 배달 주문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이러면 식당에게 그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럼 식당은 이제 배달 대행 플랫폼에다가 이 배달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식당 입장에서는 이미 배달 주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배달 대행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또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 대행 플랫폼은 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운영이 힘듭니다. 그럼 또 아웃소싱이 또 들어간 겁니다. 밑에 또 하청업체가 또 있죠. 지역 배달 대행사로 또다시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또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배달원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배달원이 기본적인 인건비를 또 가져가야 되는 구조인 거죠. 가져가야죠. 네, 그렇게 해서 배달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일단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8,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비 오는 날 심야에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달을 시켰을 경우에 배달비가 총 7,500원입니다. 자, 기본료가 3,500원이고요. 여기에 기본거리 제외한 1km 정도가 기본거리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2km에 대해서 100m당 100원씩 총 2,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심야 할증 1,000원, 날씨 할증,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 또 날씨 할증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날씨 할증이 1,000원이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총 7,500원의 배달비 가운데서 통상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요. 많게는 5,000원에서 6,000원까지 부담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용해서 제일 싸게 시키려면 낮에 그 비가 안 오는 날에 시켜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나 네,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죠. 야밤에 비가 비슬비슬 내리면 또 뭔가 먹고 싶어져요. 먹고 싶죠. 그때 빈대떡이라도 부쳐 먹고 싶고 족발이든 뭐든 족발도 생각나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일 비용이 안 드는 건 간단해요. 제 발로 움직여서 동네 맛집 가서 사다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걸어 나가서 포장을 해서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또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 배달이라는 게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본 주문이 왜 이렇게 비쌀까 싶은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가 몇 달 전에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각질을 다듬는 뭐 줄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쳐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걸 1,800원짜리를 주문했다고요. 근데 배송료가 2,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은 1,800원인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이걸 써보고 좋으면 내가 식구 누구한테 나눠줘야지. 그리고 2개를 샀어요. 3,600원어치. 그게 자존심이야. 배송료보다 더 비싼 거다. 제품값이.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의무감이 드는 거지.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켰는데 만족이에요. 대만족 가격 대비. 그런데 어쨌든 배송료는 그냥 고정돼 있고 그건 우리가 감수하는 거고 물건이야. 100원짜리를 시키든 아니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뭐 홈쇼핑이나 택배를 이용해서 받을 때는 그 배달료 택배비 2,500원이면 비싸다 생각 전혀 안 드는데 이 음식 그
배달비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과거에 배달비를 따로 안 냈잖아요. 이게 당연히 음식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걸 따로 내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생기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수요 자체가 늘었다는 것이죠. 폭증하면서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숫자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배달 라이더로 전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업이나 이런 식으로 전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달원의 숫자가 모자르다 보니까 이 배달원들, 이 라이더들을 얼마 전에 코로나19 이전에 이 업체에서 다 외주화했거든요. 원래 직고용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외주화하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업체의 배달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라이더 분들이 여러 군데서 콜이 오면 그러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것처럼 대리운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라이더들을 업체에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점하는 쪽이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료를 계속 올리는 거죠. 우리 업체 배달을 할 경우 배달료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던 상황에 C사에서 신생업체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또 하나 뛰어든 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배, 3배의 배달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어떡하지? 경쟁을 하려면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배달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경쟁은 항상 가격을 올리죠. 그래서 이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그 공공 배달 앱이라는 것을 해서 국민들한테 선택지를 좀 한 곳에 더 주면 이 배달료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공공 배달 앱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편리성과 그다음 혜택 부분 민간 업체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우리가 직접 가서 먹거나, 그다음 물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 많이 시켰지만 그 전에는 직접 가서 먹거나 아니면 직접 포장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결과적으로는 직접 가고 포장을 하는 것이 배달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이거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달을 시키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배달시켜서 배달료 7,500을 낸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안 시킵니다. 걸어가시거나 안 시키시겠죠. 직접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먹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직접 가서 한 사람이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테이크아웃 문화를 좀 활성화시킨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키는 소비자분들이 그만큼 더 많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분들은 배달을 좀 줄이고 당연히 포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지금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찾아보니까 아웃소싱 딜리버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동해야 되는 곳입니다. A에서 B로 원래 출퇴근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본인이 자주 가는 어디 거래처가 있다던가 원래 가야 되는 곳이면 근처에서 그쪽 업체에서 그쪽으로 배달하는 게 있으면 본인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동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풀이 있었는데 카풀이 그러니까 카풀 같은 시대인 거죠. 출퇴근을 하는데 그 경로에 내 차는 혼자 타. 세 자리가 비어. 근데 같이 탈 사람 타세요하고 공유 경제 플랫폼으로 가는데 그걸 또 이제 유료화한 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없어졌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어차피 이동하는데 그걸 올리는 거지.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간다. 그럼 룩색을 하나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백팩을. 그럼 이제 이걸 메고 가서 전해주고 난 가는 거죠. 어차피 가야 될 곳이니까. 아니 그 지하철에도 있고 요즘에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도 타고 메고 가시고 자전거도 메고 가시고 꽤 하더라고요. 새롭네요. 아직 정착이 되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공공 배달 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가 배달의 명수가 주춤하면서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달 16일부터 서울시 제로 배달 유니온 서비스가 시작되고 다음 달 말에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경기도 공공 배달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나 전북 군산에서의 실패 실패를 봤기 때문에 뭔가 좀 보완을 해서 하지 않을까. 업그레이드 했겠지. 기대를 좀 해봅시다.
맞습니다. 왜 미리 안 된다고 그러세요? 미리 안 된다고 그러세요? 왜? 왜냐하면 이것이 라이더들을 지금 라이더 분들이 상당히 모자르잖아요. 네. 라이더 분들은 건당 건당 배달료를 받아서 또 월 수입을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아니면은 고용이 돼서 네. 일정 부분 페이를 받고 월급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건당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관계예요, 다. 그래서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생각대로나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하고 그 계약이 된 라이더들은요 다른 배달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공공 배달앱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공공 배달앱만 하고만 계약을 해서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돼서 내가 수입이 많아야지 그 공공 배달업의 라이더로 계속 내가 종사를 해서 배달해 주지. 만약에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내 수입이 줄어들면 저라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민간 배달업으로 가서 라이더를 해서 배달을 해서 제가 수입을 올리지 공공 배달업은 있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서울시의 라이더는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다. 대우를 이런 거 해도 되겠네. 네. 말씀하실 때 MC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최영일 평론가 보고 얘기하면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그렇지. 방송을 몇 개월째 하는데 아직도 기본을 못 지킵니까? 방송이 익숙하지 않은. 충격적인. 네. 미국 마이크는 안 보고 해도 소리가 들리나요? 미국 마이크는 다 좋아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대주의자. 네. 여기 한국이니까. 제가 앞으로는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는 걸로. 네. 미제를.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네. 자, 의대 국시가 이제 내일 치러지는데. 아이고. 14% 응시율. 맞아요. 네. 대부분의 대학 의대생들은 시험 치지 않겠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지금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의대생 구제하지 않으면 또 파업할 것이다. 그렇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일주일 시간 더 줬지 않습니까? 연장. 맞아요. 한나절 또 줬지 않습니까? 밤 12시까지. 그런데 본인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와서 구제해달라. 아니요. 저는 이게 궁금한 대목이에요. 전공의협의회에서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2주 안에 시한을 줬어요. 정부가 2주 안에 구제책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구제 안 해줬네? 집단행동에 다시 나서겠다. 인데 전공의들은 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잖아요. 의사야 현재. 인턴 레지던트.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의대협에서는 응시 거부 입장이에요. 오늘까지도. 그럼 저는 이거예요. 의대생들이 시험 치려고 그랬는데 내부 의견이 좀 수렴되지 않아서 막 경론을 벌이다 하루가 흘렀는데 응시할 시간을 놓쳤다. 그럼 정부가 한 번만 더 선처해달라. 이러면 정부가 선처해 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불허방침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고시하고의 또 국가고시 간에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어느 시험이 미뤄달라고 막 미뤄줘요. 백지동맹 하면. 근데 좋아요. 그 내년에 공부의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회적 또 차질도 고려하여 그럼 절충안을 찾아보자. 근데 지금 의대협은 우리는 응시 안 해요예요. 근데 지금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 집단 행동을 의사들이 다 하다 보니까 여기 휩쓸렸는데 좀 구제해 주십시오. 우리 후배들 안 구제해 주면 우리 또 집단 행동 할 거예요.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의대협이 응시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공의협의회가 구제책을 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의사고. 후배들을 위한 입장인 건 이해가 돼요. 자기네 이익이 아니라 후배들의 이익이야. 근데 당사자들이 시험 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문제 이게 우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고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불허를 하든 허를 하든 뭔가 답을 내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지금 강경 입장이니까. 저는 뭐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법과 원칙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 그 의견이 많죠. 저는 잠깐만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부에서 원칙대로 한다라고 했다가 한 발 양보했잖아. 일주일 동안. 아니, 세 발 양보해. 세 발.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보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시험 안 친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럼 또다시 그러면 구제를 해달라고 하면 이건 특혜 플러스 특혜. 아까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하면 국시 다 연계해줬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의협에서도 만약에 이 국가고시 치는 거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합의한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협은요 전공의 협의회하고 또 의대협의 모든 동의를 받아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맞아요.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사인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의대협에서 시험을 안 보겠다 또는 전공의가 구제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그 합의안 파기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의협에서 구성원인 전공의와 의대협의 학생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지 설득하지도 않고 지금 정부를 향해서 만약에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합의한 합의서에 사인한 그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임과 동시에 어느 단체가 이렇게 정부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안 치겠다는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나고 생각하고 이때까지도 그랬어요. 시험을 안 쳐. 그러면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시험 안 친 사람을 위해서 또 시험을 만들어 또 구제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닌가 진짜. 아니 어린아이처럼 땡깡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훌륭한 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저게 문제구나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의사 집단은 다 입장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개원의 그들이 주로 이제 의사협회에 있는 거고 종합병원에 계신 교수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전임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의전원생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교수분이 젊은 의사들이 싸워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이익과 권리를 취해야 할 적은 누구냐 하면 바로 교수, 병원,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계의 기득권인데 대신 정부랑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내부에 워낙 얽혀 있다 보니까 외부의 추상적인 공적을 만들어서 막 싸우는데 주장이 없어. 네. 주장이 결국 철회라는 두 글자를 문서화 안 해주면은 우리는 시험도 안 보고 의사도 안 될 거고 병원 현장에 안 돌아갈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정부는 세 걸음 물러나서 사실상 원점 재논의라 함은 이게 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의료계의 동의가 없으면 한 발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정부의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가 안정화돼야죠. 그다음에 상설협의체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죠. 근데 지금 오늘 간호사 한 분은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공공의료인들을 늘려야 한다. 그럼요. 지금 너무 힘들다 현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한 명분이 없는 싸움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냐. 지금 전공의협의회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거든요. 5단계는 코로나19 현장에서도 철수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두고 보죠. 새우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